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65부 조헌, 청주성을 수복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질문 중에서 임진왜란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일정을 약간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거 이렇게까지 길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 처음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주요 전투만 짚고 넘어갈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는 널리고 널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해보자 라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임진왜란 터진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분량을 뽑아낸 건데, 일단 계획은 그래요. 원래 저희 그 병법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모토가 마이클 로버츠 교수의 군사혁명론을 이제 주제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거 주제로 이제 한다고 한 게 얘기가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본래의 그 취지, 목적,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임진왜란을 쭉 진행을 하면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기 딱 전까지는 진행을 할 거예요, 임진왜란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잠깐 끊고 유럽 쪽 상황, 중국 쪽 상황을 둘러보고 다시 또 임진왜란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유럽 쪽 상황 혹은 중국, 일본 상황 둘러보고 다시 또 이제 병자호란으로 넘어가고, 좀 요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좀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겠다라는 초기 계획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네, 좀 진도가 느리고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토크멘터리 전쟁사라고 아주 좋은 프로 있어요. 그거를 봐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저만큼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이제 자세하게 하면서 재미도 추구하고 적당한 진도로 빼서 하는 거니까요. 그걸로 이제 아쉬움을 달래주시고요. 나중에 또 생각나시면 다시 오셔서 제 거 들으셔도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얘기로 넘어가서, 때는 1592년 7월입니다. 호남이 일본군의 진군을 막아내고 있었고 경상우도 일대에서는 의병들이 일본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있을 무렵 충청도 일대에서도 의병들이 조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로 남부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선비 유생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 또 남부지방이잖아요. 그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에서 이런 의병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충청도에서의 의병 조직에 앞장선 인물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조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헌은 정파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정의동이나 곽재호 같은 경우는 동인 계통이었죠. 동인 중에서도 좀 이제 북인 계통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조헌은 서인 계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서인 중에서도 그 유명한 정철과 더불어서 아주 강경한 인물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은 서인의 매드 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서인의 초강경파 중 한 명이었다는 거죠. 조헌은 이러한 강경한 성격 때문에 동인 측은 물론이거니와 국왕인 선조한테도 지켰던 요주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헌이, 이 사람이 이제 강경파로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국정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상소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유명한 게 뭐냐면은 바로 지부상소라고 해가지고 도끼 들고서 가가지고 상소 올린 사건이 정말 유명하죠. 제 말을 들어주실 거면은 들어주시고,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실 거면은 어떻게 해라, 이 도끼로 내 목을 쳐라.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도끼 상소의 시족격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조헌의 뒤를 이어서 이 도끼 상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 뒤로 나왔던 사람 중에서 최익현이 또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강화도 조약 반대했을 때 그 도끼 상소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강경한 행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조헌은 서인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영웅으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동인 측이라든가 국왕인 선조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 이제 도끼 상소에 대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정치하고 좀 유사한데, 같은 편인 서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조헌은 충신 중에 충신이고 아주 기계 높은 선비다라고 평가를 하고, 또 이제 동인 반대파 측에서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저렇게 과격한 행동이나 있어보니까 물이 흐려지지 않냐, 또 이런 이제 비판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왕인 선조는 조원의 이런 과격한 행동을 그다지석 좋아하지 않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경파인 만큼 조원은 언제나 전쟁에 대해서도 주전론을 주장한 전형적인 매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원은 이 전쟁에 대해서 단순히 대비를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과 단교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매파의 성향을 지녔었죠. 자, 근데 조원의 그런 주장들이 때로는 좀 과격한 면이 좀 지나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현실적이라고 할 만큼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는 면도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조원이 입으로만 전쟁을 주장하는 그런 치킨워크, 미국에서는 이걸 치킨워크라고 그러죠. 그죠? 말로는 싸우자, 붙자 하면서 막상 전쟁 나면은 좀 꼬리 내릴 사람들, 그런 걸 이제 치킨워크라고 이제 부르는데, 조원은 근데 이런 치킨워크는 아니었어요. 분명한 거는. 전쟁이 일어나자 조원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의병을 일으켰고 약 한 1,600명의 병력을 거느리게 됩니다. 다만 이제 조원이 그렇게까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보급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문제는 조원이 원체 서인 강경파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서인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인 중에서도 강경파예요. 평상시에 막말 좀 많이 하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언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은 곽재우하고도 좀 유사한데, 곽재우도 사실 되게 좀 과격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곽재우한테는 김성일이라는 중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조원한테는 김성일 같은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치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김성일이라는 인물이 갖는 그런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따라서 이제 충청도 관찰사 윤선각, 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충청도 관찰사 이름이 윤국형이라고도 하고 윤선각이라고도 해요. 근데 본명은 윤선각이 맞고 윤국형은 별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이제 혼용돼서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이제 충청도 관찰사 윤선각을 비롯해서 관군 장수들과 지방 수령들은 조헌의 의병 결성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조원이 의병 결성한 다음에 그 이전에 원체 이제 막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과격하고, 제가 저 의병 가지고서 뭘 하려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차 강조드리지만 의병하고 반군하고는 이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시 충청도 지방관들하고 군 지휘관들은 저거 도대체 뭐 하려고 저렇게 병력을 모집하는 거지 하고서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원의 의병 결성은 계속해서 관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평상시에 잘해내는 게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죠. 조원이 기계 있고 뭐 충이 높은 선비인 건 맞는데 평소 너무 과격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정성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있어서 막말은 사실 제가 볼 땐 독이에요. 자기 지지층이라든가 또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뭔가 좀 사이다를 안겨줄 수는 있어요. 자기 지지층한테는 사이다로 오겠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순간이 오게 되면은 옛날에 했던 막말들이 다 누적돼가지고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조원은 의병 결성 이후에도 이런 과격한 언행을 멈추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소를 보내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김수는 겁쟁이다. 그죠? 이거는 뭐 김수는 의병장들한테 있어서는 거의 공공이 적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관찰사 이광도 얘도 전쟁지휘 똑바로 못해서 삼남 근황병이 와야 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류성룡은 간신배, 이산에는 역적, 김공량은 아청꾼, 그러면서 역사적 인물들을 막 비유를 해줘요. 뭐 예를 들자면은 당 말기에 있었던 양귀비의 외척이었죠. 그죠? 바로 그 양국충하고 막 비교를 하면서 그런 역사적으로 유명한 간신배들을 끌어대가지고 이거 그런 놈들이라고 하면서 조정의 고관 대작들을 무지하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이 5사람을 전부 참수를 해가지고 목을 잘라서 효수를 해서 조리돌림을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서 국난 극복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초강경 발언을 합니다. 조원이 인정했던 건 오로지 신강만 인정을 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막말을 해대니까
춘청도 관찰사였던 윤성각도 이거 좀 거시기 한 거죠. 얘를 갖다 내가 믿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결국 의병 결성 못하게 방해를 받으니까 결국 참다 못한 조원이 충청 관찰사 윤성각을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말이 좋아서 요청이지. 조원 성격이 아마 도끼 들고 가가지고 난동 피웠을 거예요. 난장 까니까 윤성각도 결국 마지못해서 조원의 의병 결성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윤성각이 의병 결성을 승인을 했지만 좀 찜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은 막상 청양 현감이었던 임순이 조헌의 의병이 직접 가담하려고 하니까 충청 관찰사 윤성각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방관이 의병에 가담하는 것은 법규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임순을 옥에 가둬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 윤성각이 조헌의 의병을 승인한 거는 마지못해서 승인을 했던 거지 이게 뭔가 좀 달가운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조헌은 거병 내내 관료들의 방해를 받아야 했고 거병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들과의 충돌을 겪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상의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헌이 처음에 수십 명의 유생과 뜻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뒤 공주와 청주 사이에 가서 장정을 불러 모으니 응하는 자가 날마다 모여들었다. 그러자 순찰사와 수령이 관군에 불리하다고 여겨 갖가지 방법으로 저지하고 방해하였다. 여기서 관군에 불리하다라고 여긴 것은 아마 이런 거죠. 관군에 흡수된 병력들이 자꾸 의병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원이 원체 평상시에 과격한 행동을 하니까 저기 진짜 의병인지 뭔지 좀 아리까리한 부분도 있겠죠. 자, 이에 조원이 순찰사 윤국형을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또 윤국형이라고 나와요. 거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극력 말하자 순찰사가 그대로 따랐다라고 돼 있는데 이 이후에 임순 사건을 놓고 보면은 윤선각이 이게 달갑게 그렇게 승인하는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이제 별로 상황이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원에게 나름 좋은 소식이 한 가지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공주의 승려였던 영규가 승군 1000여 명을 조직하자 공주 목사 허옥이 아쉬운 대로 자기가 직접 가담했다가는 또 관찰사한테 찍힐 것 같으니까 아쉬운 대로 이 승병들을 조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청 방어사였던 이옥이 약 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원에게 가세하면서 나름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원의 군세는 의병 1600명, 승병 1000명, 관군 500명, 정말 의승관이 이게 아주 골고루 이제 세트를 구성하게 됐죠. 이렇게 세트 연합군대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규의 병력들은 승려들로 구성된 승병들인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스님들이 무슨 또 전쟁이 저렇게 나가실까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전통 시기의 승려들은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당한 전투력을 갖춘 존재였어요. 서양도 십자군 전쟁 때 이 수도사들이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를 해요. 이게 무장사제단들이죠, 다. 그러니까 동서양 다 이렇게 성직에 임하는 사람들이 전투에 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RPG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수도사가 직업 클래스로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전통 시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한 싸움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전통 시기에는 관청이 담당하는 행정과 치안 업무를 교회나 사찰이 대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려의 경우 상당 부분의 행정과 치안을 사찰에 의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원자 들어가는 동네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데가 뭐 백화원 같은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천인성 전투 때 김윤호가 활약을 했던 것도 이런 케이스의 인물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찰의 행정과 치안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철저한 관료제 국가체계를 수립한 조선시대에도 적어도 사찰은 도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자체 무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됐어요. 왜냐면 사찰은 뭐 관군이 그렇게 열심히 지켜주지도 않는 데다가 산속이 좀 외딴 데에 들어가 있고, 또 사찰 안에는 불상을 비롯해가지고 좀 감나가는 물건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승들이 제법 존재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영규가 조직한 승병들은 단순히 수행을 쌓는 수도승들이 아니라
이들은 도적들로부터 사찰을 지키기 위해서 엄선되고 훈련된 무승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 무승들은 대체로 아주 혹독한 수행과 훈련, 강철 같은 규율과 오랜 집단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투력은 의병 내에서 당연히 발군의 실력이었죠. 왜냐면은 승병들은 정말 한솥밥 먹으면서 일종의 내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투 실력이 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규는 승병들에게 또 평상시 익숙한 연장인 낫. 왜냐면 또 이제 승려들은 이제 평상시에 농사도 지어되다 보니까 낫을 또 많이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 낫으로 또 무장하게 돼서 적과의 백병전에 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명량에서도 이 낫 쓰시는 승병 한 분이 등장을 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때는 8월 1일이 됐습니다. 8월 1일이 되자 조원의 의병, 영규의 승병, 이옥의 관군 등 약 3천여 명의 규모가 이제 조직이 되니까 조원은 본격적으로 청주성 탈환에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 충청도는 일본군 5번대였던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관할하는 곳이었습니다. 청주성의 경우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직접 있지는 않았고 그 부대장이었던 하치스카 이에마사가 지키고 있었고요. 하치스카는 청주성으로 진격해오는 조선군이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라는 첩보를 듣고 쉽게 쳐부술 것으로 예상하며 출진하여 영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청양 현감 임순이 100여 명의 군사로 조원을 돕자 국형이 그가 절도를 어겼다고 하여 잡아오게 가두고 죄를 다스리니 조원이 또 편지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고 바로 우도로 가서 1600명을 모집하였다. 자,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나니까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공주 목서 허욱이 의승 영규를 얻어 그로 하여금 승군을 거느리고 조헌을 돕게 하니 조원이 군사를 합쳐 곧장 청주 서문에 육박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주 목서 허욱이 직접적으로 도와줬다간 자기도 찍힐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 휘하에 이제 있었던 승병들을 보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원이 의병, 승병, 관군을 합쳐가지고 청주성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군이 출진을 해서 서로 맞붙게 됩니다. 출성한 하치스카 부대가 조선군을 향해서 돌격해오자 조헌은 영규의 승병 부대를 출격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두셔야 되는 게 이 약 3,000명의 관의승 연합 부대의 핵심 전력 주력 부대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영규의 승병 부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평상시부터 그런 무예도 많이 갈고 닦았고 내무생활을 하면서 서로 집단력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영규의 승병부대는 곧 맹렬한 기세로 낫을 휘두르며 아마 정말 무시무시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낫을 휘두르며 일본군을 향해서 쇄도에 갔고 천하의 일본군을 백병전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내내 조선군이 뭐 백병전에서 깨졌던 건 아니고 지난번 영천성 전투도 그렇고 이번에 청주성 전투도 그렇고 또 몇몇 군대에서 백병전에서 나름 활약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군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백병전에서 영규의 승병부대에게 밀리기 시작하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결국 견디다 못한 일본군은 청주성 안으로 패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일본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승병이 우리나라는 좀 양반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승병은 양반이고 일본 승병들은 여긴 완전 군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승병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조선에서도 여기 승병들이 납들고서 달려드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자, 이날의 전투에 대해서도 충청도 관찰사 윤성각은 나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뭐라고 써서 보내냐면은 영규의 승병을 두고서 호령이 매우 엄하여 적을 만나도 피하지 않는다면서 그 용맹성을 선조에게 보고를 해요. 하지만 승유 억불의 국가관념이 아직 짙게 남아있는 터라 좀 여기에 거시기한 내용도 남깁니다. 그래서 윤성각은 영규가 야전에서 크게 이기지 못했으나 크게 패하지 않았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말미에는 청주성을 회복한 것이 모두 영규의 공이라고 명시하면서 승병들의 활약을 인정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감사 윤선각이 아뢰기를 큰 적이 청주에 들어와 군사를 나누어 사륙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승명이 영규라고 하는 자가 있어 그 무리를 모아
모두에게 낯을 들리고 호령을 매우 어미하여 적을 만나도 피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청감사 윤성각이 분명히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연합부대에서의 주력이 결국 영규의 부대고 영규의 부대가 가장 정의하다는 것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청주의 적을 공격하여 연일 서로 대치하였는데 비록 크게 이긴 일은 없으나 또한 패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애매한 말을 써놓죠. 적이 마침내 성을 버리고 갔습니다. 아니 근데 크게 이기지도 않고 크게 지지도 않았는데 적이 성을 왜 버리고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대목은 그거예요. 승유 억불의 국가고 윤성각도 하필이면은 영규가 그렇게 공을 세웠다는 게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뭘 인정하냐면은 모두 영규의 공이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서는 별로 잘 싸운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공은 맞다. 그러니까 복잡한 심리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이제 야전에서 조선군이 승리를 거두자 일본군은 곧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일본군은 각 거점마다 병력을 그렇게 많이씩 배치를 하질 않았죠. 그래서 청주성에서도 병력 규모가 그렇게 엄청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자 이제 일본군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하치스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이상 교전을 벌여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불리하다. 어차피 성을 지키는 게 힘든 상황이면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그냥 합리적으로 퇴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청주성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밤이 깊어지자 하치스카는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한 후 몰래 성문을 열고 탈출을 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 일본군이 청주성을 포기함으로써 마침내 조헌은 청주성을 수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에 일본군은 조선에 침입한 후에 점과선 형태로 거점을 마련하고 있었고 근데 청주성처럼 제법 큰 이런 규모가 있는 거점이 상실이 되니까 나머지 소규모 거점들도 덩달아 흔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로써 조헌은 단순히 청주성만 회복한 게 아니라 주변에 소규모 일본군 진지들마저 붕괴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이때 외적이 공주를 점령함에 방어사 2옥의 군사가 붕괴되었다. 공이, 여기서 말하는 공은 조헌을 말합니다. 청주로 진군하여 8월 1일에 바로 성의 서문 밖을 두드려서 승장 영규와 진을 연합하였다. 공이 친히 시석을 무릅쓰고 종일토록 독전하니 적이 크게 패하여 마침내 저들의 송장을 태우고 밤에 달아났다. 이로써 충청 좌도의 여러 둔이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청주성처럼 커다란 거점 하나가 이제 무너지니까 나머지 군속 거점들도 전부 소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당시 일본군이 청주성을 원체 급하게 버리고 도망가는 통에 군량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 평양성 전투에서도 한번 그 얘기했잖아요. 군량을 그대로 남겨두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조선군도 한번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서 당시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냐면은 그때 당시 평양 방어 총사령관이 윤두수였는데 윤두수가 왜 그 군량을 그대로 두고서 도망을 갔냐? 혹시 그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조선이 망할 걸 대비해가지고 일본군에게 선물을 안겨주고 갔다 이거죠. 윤두수가. 그런 행동이 아니었냐? 좀 일종의 이적행위가 아니었냐? 라는 의혹을 제시하신 분도 계셨는데 윤두수 성격상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고요. 일단은 윤두수가 호불호는 갈리는데 일단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 성격이 죽으면 죽었지 저한테 그렇게 빌붙을 사람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때도 강조드렸지만 그 많은 군량을 이게 태우고 간다는 게 사실 좀 시간상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단 주민 소개 먼저 시키고 무기 다 처리하고 하룻밤 사이에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식량 소각이 아마 좀 이제 힘들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식량을 갖다 소각을 하면 굉장히 크게 불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일본군이 좀 뭔가 이상한 징후로 갖다가 눈치를 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청주성의 일본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전사자들 시체에 화장하는 것 정도야 뭐 불을 그렇게까지 크게 피울 필요는 없지만 식량을 갖다가 통째로 태워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불이 크게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선군이 눈치를 채고서 급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일본군이 급하게 이제 퇴각을 하니라고 얘네도 조선군이 평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식량을 그대로 남겨두고 갔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일본군이 청주성을 급하게 버리고 한 통에 군량을 그대로 남겨두게 가게 되고 일본군이 버리고 한 군량은 앞으로 의병들의 소중한
병참 자산이 될 예정이었죠. 특히나 조원은 그렇게 가산이 풍족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사태가 발생하고 맙니다. 방어사 이옥은 청주성의 식량을 모두 운반한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청주성을 실험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적에게 또다시 피탈당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모두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방어사 이옥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인해 청주성에 남겨져 있었던 식량들은 모두 소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조헌의 군량 수급에 매우 큰 곤란을 얻게 되었으며 급기야 조헌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궁색한 처지가 돼요. 병사들한테 각기 흩어져서 숙식을 해결한 뒤에 다시 직결할 것을 명하는 정말 곤궁한 처지에 몰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궁색함 속에서 조헌의 병력은 점차 흩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700명 수준 정도로 축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조헌이 성에 들어가니 창고에 곡식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방어사 이옥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이것을 남겨두어 적이 다시 점거하게 할 수 없다 하고 모두 태워버렸다.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기는 해요. 다만 이게 정말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나온 결정인지는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조헌은 군사를 먹일 양식이 없었으므로 여러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각기 흩어져 취식한 뒤 의장을 갖춰 다시 모여 북상하도록 하고는, 그러니까 조헌도 사실은 고경명과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여기 정리하고 북상해서 근황을 할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해볼 수 있냐면 그 이하 사료 내용이 이렇게 써 있죠. 순찰사의 의도는 단지 그들이 북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 데 있었을 뿐이었고 또 그의 군대를 저지시킴으로써 사졸심이 점차 분산될 것을 계산한 것이었다. 어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방어사 이옥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굳이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나왔던 해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충청도 관찰사 윤성각, 방어사 이옥 등은 평소 조언과 알력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방어사 이옥이가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윤성각의 경우에는 굉장히 알력이 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조언이 평상시에 원체 그런 강경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 지역 유지잖아요. 또 조언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강경한 행동을 하는 과격파 지역 유지하고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하고 충돌이 뭐 없었겠냐 이거죠. 평상시에도 아마 좀 감정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그래서 어쨌든 그가 계속 의병을 거느리는 것을 윤선각이 불안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조언의 병력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옥에게 그런 일을 시킨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청주성이 수복됨으로써 충청도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조헌의 의병 부대가 이렇게 와해되고 축소됨으로써 의병 활동의 역량은 감소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이제 근황을 하려던 조헌이 결국 이제 근황을 조금 미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청도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던 때 비슷한 시기입니다. 8월 1일에 북방에서도 이제 대대적인 반격이 또 이뤄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북방 지역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